아니 왜 이런 곳에 계단이? 재벌가의 막내인 지훈, 회장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작 강원도 산골에 폐가만 상속받고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 지훈은 폐가를 둘러보다 벽난로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띠리릭 띠리릭 분명 기계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청각 과민증을 얻은 지훈은 확실히 그 소리를 들었죠.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지 뭡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안으로 들어간 지훈은 경악했습니다. 안에는 50평 규모의 비밀 지하 연구소와 특수구조 차량 불사조가 있었죠. 그리고 지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죠. 과연 할아버지가 지훈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역전되는 지훈의 인생을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의 지하 주차장은 늘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 형광등의 차가운 빛만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색 람보르기니가 굉음을 내며 들어섰죠. 그런데 갑자기 으악, 차가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성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또 이 똥차가. 성우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정비사 보내. 뭐, 새벽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지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죠. 형,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성우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너, 하하, 너 같은 바보가 뭘 안다고? 이건 5억짜리 슈퍼카야. 내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고요한 순간이었겠지만 지훈의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찍찍 엔진 깊숙한 곳에서 나는 아주 작은 전기 스파크 소리였어요. 보통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였죠. ECU 커넥터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믿기 싫으시면 보닛을 열어보세요. 지훈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ECU 박스를 가리켰죠. 성우가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자 커넥터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죠. 빠른 손놀림으로 합선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부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걸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움보다는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죠. 운이 좋았구나.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차피 형은 날 인정하지 않겠지.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대저택의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계모 미숙이 와인을 마시며 홈쇼핑을 보고 있었죠. 어머, 우리 김어거리 도련님이 이제야 오시네요.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전 김어거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요? 그럼 왜 사람들이 부를 때 대답을 안 하죠? 멍하니 있다가 한참 뒤에야 겨우 알아듣잖아요. 미숙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야근이에요? 우리 성우는 전무자리에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당신은 겨우 말단 직원이라니. 쯧쯧.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10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훈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청각이 이상해졌습니다. 일반인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모두 들리게 된 거예요. 교실에서는 형광등 소리, 에어컨 소리, 옆반 아이들의 속삭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귀를 막고 있으면 선생님은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혼내셨죠. 지훈이는 왜 이렇게 둔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지훈의 예민한 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만이 지훈의 비밀을 알아챘어요. 지훈아, 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란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괴물이에요,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아니야. 넌 축복받은 아이야. 기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가졌구나. 할아버지는 지훈에게 기계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기계도 살아있단다. 아플 때 신음하고 고장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 내 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지훈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비밀 작업실에서 온갖 기계를 만지며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닌 선물임을 깨달았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둔한 아이로 남아야 했습니다. 쟤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 미숙이 성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머거리 바보가 무슨 경영을 하겠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할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후계자가 누구인지. 2주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수많은 조문객으로 붐볐어요.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늙은이가 갔군.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될까? 당연히 박성우 전무지. 저 바보 동생은 안 되고. 지훈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만 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 가시는군요. 그때 미숙이 다가왔어요. 울기는 어차피 당신한테 돌아갈 건 없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죠.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경영권과 지분 70%는 장남 박성호에게 상속합니다. 성우와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차남 박지훈에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원도 정성군 산골에 있는 폐가 한 채를 상속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폐가라고? 폐가 한 채? 미숙도 비웃었죠. 역시 회장님은 현명하셨어요. 쓸모없는 아이에게는 쓸모없는 것을.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변호사의 빠른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더 있다는 신호였죠.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단, 폐가는 반드시 박지훈 님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폐가를 직접 가보라고. 성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거야?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하죠. 역시 미숙이 손뼉을 쳤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농담이었군요. 귀머거리한테 귀신 소리나 들으라고 폐가를 주시다니.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그곳에 뭘 숨겨놓으신 거죠? 유언장을 받아들고 회의실을 나서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녀석, 평생 폐가나 지키며 살겠구나. 하지만 지훈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 날짜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단다. 내 특별한 귀로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지훈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꼭 찾아낼게요.
할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진짜 유산을. 태성그룹 본사를 나서는 지훈의 귀에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낡은 중고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어머, 정말 가는 거예요? 미숙이 현관에서 비웃었어요. 그런 곳에서 뭘 하겠다고? 다녀올게요, 어머니. 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성호도 나왔습니다. 야, 지훈아. 혹시 거기서 보물이라도 발견하면 형님한테 연락해. 하하. 지훈은 대답 대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대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둔한 아이인 척하는 것도 끝이야. 고속도로를 달리며 지훈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 소리, 엔진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향하는 길. 지훈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폐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것,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찾아내겠다는 것.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끊긴 곳에서 지훈은 오직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을 길잡이 삼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소리였죠. 찾았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폐가는 바로 저 너머에 있었어요. 산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차는 덜컹거리며 올라갔어요.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집이 있을까? 지훈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내비게이션은 진작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웅웅웅. 희미한 진동음이 들려왔어요. 일반인은 절대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였죠. 지훈의 특별한 귀가 방향을 잡아냈습니다. 왼쪽이다. 거의 보이지 않는 샛길로 차를 돌렸어요. 잡초가 무성한 길을 10분쯤 더 가자 드디어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정성군 산골 폐가, 녹슨 문패가 간신히 읽혔어요.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4월인데도 이곳은 겨울 같았어요. 철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게 폐가?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생각보다 큰 2층 벽돌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집 전체를 뒤덮어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죠. 젊은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 이장님이신가요? 그래, 최덕수 이장이야. 자네가 박 회장 손자라는 사람인가? 덕수의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네, 박지훈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집을 제게. 그 양반이 왜 하필?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이 집에 대해 들은 게 있나? 귀신이 나온다고요? 귀신이면 차라리 나았지.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이상한 울림이 들려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무서운 소리가 말이야.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계음이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놓으신 게 틀림없어. 그래도 들어가 보셔야죠. 지훈이 대답했어요. 자네 정말 괜찮겠나?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 작년에는 도둑이 들었다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심하게.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마을로 내려오게. 여기서 2km쯤 내려가면 우리 마을이야. 감사합니다, 이장님. 덕수가 떠난 뒤 지우는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밀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콜록콜록.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한 내부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폐가치고는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폐가처럼 꾸며놓은 것 같은데 거실을 둘러보던 지훈의 눈이 벽난로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곳은 먼지투성이인데 벽난로 주변만 미세하게 깨끗했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띠리리, 띠리리 아주 작은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벽난로 뒤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지훈은 벽난로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러다 벽돌 사이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벽돌을 빼내자 터치패드, 최신식 디지털 도어락이 숨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 날짜들, 할머니 기일, 아버지 생일, 그리고 삐빅. 안 되나? 다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그러다 문득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부모님 장례식 다음 날, 할아버지가 지훈을 안아주던 날짜였어요. 띠링, 쿵쿵쿵. 무거운 기계음과 함께 벽난로 전체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 너머로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야 이게. 계단을 내려가자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복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죠. 복도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어요. 지훈이 다가가자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헉! 지훈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50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지하 연구소였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공구와 기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중앙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차야? 검은색 특수 차량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일반 SUV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죠. 차체에는 불사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차에 다가가자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님. 기계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을 해? 저는 박 회장님이 10년간 개발한 특수 구조 차량 불사조입니다. 음성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박지훈님의 명령에만 반응합니다. 지훈은 떨리는 다리로 책상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첫 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지훈에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겠구나. 지훈아, 미안하다. 너를 폐가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지만 이것만이 내 능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지훈은 계속 읽었습니다. 태성그룹은 겉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이면에는 많은 비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 그래서 준비했다. 너를 위해.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내 형 성우와 한미숙은 이미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는 모두 이곳에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넌 먼저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할아버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불사조는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다. 내 특별한 청각과 함께라면 그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소리로 생존자를 찾고 위험을 감지하고 기계를 다루는 내 능력은 축복이란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훈아,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데서 나온다. 내 형은 회사를 원하지만 너에겐 더 큰 것을 준비했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영웅이 되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추신, 파일 캐비닛 안에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라.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지훈은 파일 캐비닛을 열었어요. 수백 개의 서류철이 가득했죠. 태성그룹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뇌물, 횡령, 탈세. 그리고 맨 아래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숨겨진 유언 조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만약 현 경영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모든 경영권은 자동으로 박지훈에게 이전된다. 이런. 그때였어요. 웅웅웅웅. 갑자기 연구소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어요. 경고, 경고, 침입자 감지. 화면에는 집 주변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벌써? 지훈은 직감했습니다. 형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불사조, 시동 걸 수 있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음이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일반 차와는 차원이 다른 파워였죠. 지훈은 서류를 재빨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불사조에 올라탔어요. 비상 탈출로가 있어? B2 통로를 이용하세요. 2km 떨어진 숲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훈이 엑셀을 밟자 거대한 벽이 열렸어요. 어두운 터널이 나타났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터널을 질주하며 지훈은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숨지도 않을 거라고. 10분 후 불사조는 숲속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지훈은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폐가에 불을 질렀구나. 하지만 이미 중요한 건 모두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하 연구소는 특수 설계로 안전할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 새끼, 뭘 가져간 거야? 성우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시침이 떼지 마. 폐가에 뭐가 있었어? 당장 말해. 글쎄요. 전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요. 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이 보낸 사람들이 불까지 질러서 그냥 나왔어요. 뭐? 불? 난 그런 명령 한 적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불사조의 계기판이 푸른빛으로 빛났습니다. 각종 특수 장비들이 대기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불사조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지? 2km 남쪽에 청송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2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가자. 지훈은 엑셀을 밟았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가슴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살아갈게요. 불사조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마치 진짜 불사조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지훈의 특별한 귀에는 이미 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마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소리가 곧 그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귀머거리 바보가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박지훈으로서 아침 햇살이 청송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을에 자리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지하 연구소는 안전했죠.
매일 밤 그곳에서 불사조를 점검하고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젊은이 또 왔구먼. 덕수 이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죠. 이장님,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매일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지. 근데 오늘은 큰일이야. 김씨네 경운기가 또 고장났다네. 지훈의 눈이 빛났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자네가 도시 사람이 농기계를 안다고? 덕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지훈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김씨의 논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모내기철인데 경운기가 이러면 어떡해. 머리가 하얗게 센 김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서는 젊은 정비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누구신데? 정비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기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지훈은 경운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이미 모든 게 들리고 있었어요. 톡, 톡, 직. 실린더 3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압축 링이 살짝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엔진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연료 펌프에서도 미세한 공기 소리가 들려요. 여기 실링이 노후됐네요. 정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세요. 정비사가 부품을 분해하자 정말로 지훈이 말한 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 정말 여기가 문제였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젊은이 보통이 아니네. 엔진 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았대? 김할아버지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모내기를 할 수 있겠어.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도 인정받는 게. 그날부터 지훈은 마을의 기계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왔다. 우리 트랙터도 좀 봐주세요. 콤바인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지훈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훈은 특별한 청각으로 기계들의 아픈 소리를 들었죠. 이 트랙터는 냉각수가 부족해서 신음하고 있어요. 콤바인 베어링이 곧 망가질 것 같네요. 미리 교체하세요. 이 펌프는 3일 안에 고장 날 거예요. 지금 고치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지훈의 진단은 100/800 중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덕수 이장이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이 고맙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자네가 온 뒤로 마을이 달라졌어. 다들 희망을 갖게 됐지. 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장님, 지훈이 말을 끊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전 남들과 달라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평생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게 왜 이상한가? 덕수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신이 준 재능이지. 그 재능으로 남을 돕는데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지훈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큰일이야. 마을 청년이 뛰어왔습니다. 기상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온다고 해요. 시간당 200mm라고.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0mm?
그럼 다리가 청송마을은 계곡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낡은 콘크리트 다리였죠. 콱콱광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났습니다. 평소엔 졸졸 흐르던 개울이 성난 황룡으로 변했죠. 이장님,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수아가, 우리 수아가 아직 다리 건너편에 있어요. 학원에서 오는 길인데 덕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손녀였어요. 12살짜리 초등학생이었죠. 지금 다리를 건너는 건 자살행위야. 한 주민이 말했어요. 물이 너무 빨라. 쿵. 그때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의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안 돼. 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수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저 멀리 빗소리와 물소리 사이로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소녀의 울음소리였어요. 수아가 살아있어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다리 건너편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알아? 하지만 지훈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기다려요. 제가 데려올게요. 5분 후 지훈은 불사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난구조 모드 가동해. 재난구조 모드 가동합니다. 현재 기상상황 폭우경보. 하천 수위 위험 수준. 지훈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방수 실드 작동. 최대 출력으로 설정. 웅웅웅. 불사조가 포효했습니다. 특수 설계된 차체가 푸른빛으로 빛났죠. 지훈은 엑셀을 밟았어요. 불사조가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게 뭐야? 무슨 탱크 같은데. 지훈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아를 구하러 갑니다. 덕수가 달려왔어요. 지훈아, 위험해. 물살이 너무 세다고. 이장님. 지훈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수아를 데려올게요.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사조 하천 진입 준비. 경고. 현재 유속 초속 15m. 일반 차량 진입 불가능 수준입니다. 알아. 하지만 넌 일반 차량이 아니잖아.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쾅! 불사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거대한 물살이 불사조를 덮쳤지만 특수 설계된 차체는 끄떡없었죠.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소리에만 집중했어요.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엄마,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기다. 지훈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불사조가 방향을 틀어 바위를 향했죠. 바위 뒤에 작은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떨고 있었죠. 수아야. 지훈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이 그를 덮쳤어요. 아저씨,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지훈이 수아를 안아들었어요. 그런데 쿠르릉 산사태였습니다. 위쪽에서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렸어요. 안 돼. 지훈은 온 힘을 다해 불사조로 뛰었습니다. 수아를 차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죠. 긴급 회피. 불사조가 순간적으로 가속했어요. 쾅! 바위가 방금까지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후! 가까웠어.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건너지? 그때 지훈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무너진 다리 옆에 오래된 철골이 남아 있었어요. 폭은 겨우 3m. 불사조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죠. 수아야,
꽉 잡아. 네. 지우는 집중했어요. 모든 감각을 청각에 쏟았습니다. 철골의 상태를 소리로 파악했죠. 왼쪽이 더 튼튼해. 오른쪽은 금이 가 있어. 불사조 왼쪽으로 10도. 속도는 시속 20km 유지. 명령 수행합니다. 불사조가 천천히 철골 위로 올라갔어요. 삐걱, 삐걱. 철골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소리로 알았어요. 아직 버틸 수 있다는 걸. 조금만 더. 드디어 불사조가 철골을 통과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공했다. 수아가 살았어. 차 문이 열리자 덕수가 달려왔어요. 수아야, 우리 수아. 할아버지와 손녀가 껴안았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죠. 고맙네, 지훈아. 정말 고맙네. 덕수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다니. 그 차도 대단하고 지훈이는 더 대단해. 사람들이 지훈을 둘러쌌어요.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손을 잡았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여러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넌 이미 우리 마을 사람이야. 맞아. 청송마을의 자랑이지. 빗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무지개가 떴습니다. 수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영웅이에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특별한 귀를 가진 영웅.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걸. 남과 다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자, 이제 집으로 가자. 덕수가 외쳤어요. 오늘은 잔치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잔치.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지훈도 그들 사이에서 걸었어요. 불사조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무지개는 더욱 선명해졌죠. 지훈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전 이제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날 밤 청송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생애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10월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지훈이 청송마을에 정착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이제 그는 완전한 마을 사람이 되었죠. 매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농번기에는 함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드디어 찾았다. 이 새끼야. 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 내가 그 폐가에서 뭘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게임은 끝이야. 그 땅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알아?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히토류야. 50조 원어치가 넘는 히토류가 묻혀 있더군. 지질 조사 결과가 나왔어. 히토류? 지훈도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셨을까요? 내일까지 그 땅에서 나가. 안 그러면 뭐요?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할아버지가 내게 준 선물이야. 절대 빼앗기지 않아. 다음 날 정오, 검은 승용차 10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입은 남자 30명.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정 대표가 있었어요. 성우의 오른팔이었죠. 어이, 촌놈들. 정 대표가 고함쳤어요. 박지훈이라는 놈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숨었습니다. 덕수 이장이 나섰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시오? 닥쳐, 늙은이. 정 대표가 덕수를 밀쳤습니다. 우린 우리 땅을 되찾으러 왔어. 무슨 소리요? 그 패가는 지훈이 거. 퍼! 정 대표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덕수가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울면서 달려왔죠.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만. 지훈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렸어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정 대표님이시죠? 할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정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오, 우리 귀머거리 도련님. 잘 왔어. 서류 준비했어? 무슨 서류요? 토지 포기 각서야. 사인하고 당장 꺼져.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시끄러워. 정 대표가 손짓했습니다. 용역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 새끼 끌어내. 그리고 집을 부숴. 용역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이 다 들렸어요. 발소리,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휙! 지훈이 몸을 낮췄어요. 용역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뭐야? 탁! 지훈의 주먹이 정확히 용역의 명치를 쳤습니다. 컥! 연달아 3명이 더 쓰러졌어요. 지훈은 눈을 감고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모든 걸 알려주니까요. 이 자식이.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지훈도 제압당했습니다. 끌고 가. 그때였어요. 잠깐. 마을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있었죠. 지훈이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건들지 마. 정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촌놈들이 덤비겠다고? 그래. 한 청년이 외쳤어요. 지훈이는 우리 식구야. 우린 식구를 버리지 않아.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위해. 좋아, 다 때려 눕혀. 양측이 부딪히려는 순간 붕.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으악, 뭐야 이거. 진흙이었어요. 하늘에서 진흙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위를 봐.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훈이 만든 특수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고압 펌프로 진흙을 쏘고 있었죠. 젠장, 후퇴해. 용역들이 진흙 세례를 맞으며 도망쳤어요. 정 대표도 온몸이 진흙 투성이가 되었죠. 이 자식, 두고 봐. 그들이 떠나고 마을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지훈이 최고야.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형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훈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새벽 2시, 지훈의 특별한 귀가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어요. 칙, 칙, 라이터 소리.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산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안 돼. 그는 재빨리 드론을 날렸습니다. 열감지 카메라가 작동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산 곳곳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방하다. 가을산은 건조했어요. 불은 순식간에 번질 게 뻔했죠. 마을이 위험해. 지훈은 뛰어나가며 소리쳤어요.
불이야. 모두 일어나세요. 산에 불이 났어요. 마을에 비상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어요. 저게 뭐야? 산 중턱이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죠. 대피해야 해. 그때 드론 화면에 뭔가가 잡혔어요. 헉! 열감지 카메라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불길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지훈의 귀에 살려줘. 누구 없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성우 형이다. 역풍이 불면서 방화범들이 오히려 불길에 갇힌 것이었죠. 이장님, 지훈이 외쳤어요. 저 위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뭐라고? 이 상황에 누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람은 구해야죠. 지훈은 달렸습니다. 폐가의 지하 연구소로. 불사조의 엔진이 포효했어요. 화재 진압 모드 가동. 내열 실드 작동. 냉각 시스템 최대 출력. 차체가 은빛으로 변했습니다. 특수 냉각 장치가 작동하면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죠. 출발. 불사조가 산으로 돌진했어요. 불길이 도로를 덮쳤지만 불사조는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주변의 열기를 흡수했어요. 소리를 들어야 해. 지훈은 집중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사이로 여기야, 여기 있어. 왼쪽 300m, 바위 뒤에 4명이 갇혀 있었어요. 지훈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불사조가 불길을 뚫고 바위로 향했죠. 형? 성우가 바위에 기대어 있었어요. 얼굴이 그을음으로 새까맸죠. 옆에는 정 대표와 부하 둘이 있었습니다. 지훈? 성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빨리 타요. 너. 왜? 얘기는 나중에. 쿵. 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성우를 끌어당겼어요. 어서. 4사람이 불사조에 올라탔습니다. 지훈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알아요. 지훈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유일한 탈출로가 어디인지. 계곡이에요. 계곡을 따라가면 돼요. 계곡? 너 미쳤어? 거긴 절벽이야. 저를 믿으세요. 불사조가 방향을 틀었어요. 정말로 가파른 경사면이 나타났죠. 으악! 정 대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불사조는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경사면을 내려갔어요. 특수 타이어가 바위를 움켜잡았죠. 쿵쿵, 쿵쿵.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무사히 계곡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살았다. 성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계곡을 따라 10분을 더 달리자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성우와 부하들은 불사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왜? 성우가 물었어요. 왜 날 구한 거야?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형이니까요. 뭐? 아무리 미워해도 형은 형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라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성우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로. 그때 정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어서 가시죠. 경찰이 오기 전에. 닥쳐.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난 자수할 거야. 모두가 놀랐어요. 방화는 내가 지시했어. 그 책임을 져야지. 성우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형, 내가 맞았어. 진짜 힘은 남을 돕는 데서 나오는 거였어.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불은 마을 사람들과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진압되고 있었죠. 그 땅, 성우가 말했어요.
내가 가져. 할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잖아. 형? 그리고 회사 비리 서류. 있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써.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감옥에 가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성우는 스스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전 방화를 지시한 박성우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차에 타기 전 성우가 뒤돌아봤습니다. 지훈아. 네, 형. 넌 좋은 사람이 됐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성우는 경찰차에 탔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훈아, 괜찮니? 덕수 이장이 걱정스레 물었죠. 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침 햇살이 불사조를 비쳤어요. 그 흐름으로 까맣게 변한 차체가 빛났죠. 마치 진짜 불사조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덕수가 말했어요. 아침밥 먹어야지. 그리고 뒷정리도 해야 하고. 한 청년이 덧붙였죠. 맞아.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지훈도 그들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산에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마을은 무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하나가 되었죠. 할아버지. 지훈은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절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불사조의 엔진음이 마을에 울렸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어요. 불길이 산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화염이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열기가 너무 강해서 1km 떨어진 곳에서도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죠. 지우는 불사조 위에 설치된 드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전환해. 화면이 바뀌자 불바다 속에 열원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죠. 저기다. 3명이 갇혀 있어. 바로 성우와 정 대표 그리고 용역 1명이었어요. 지훈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안 돼. 난 형과 달라야 해.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불사조의 특수 장비를 작동시켰어요. 냉각 시스템 가동. 방화복 준비. 경고합니다. 불사조의 AI가 말했어요. 현재 화재 강도는 레벨 5입니다. 진입 시 생명의 위험이. 알고 있어. 하지만 가야 해. 지훈은 특수 방화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쓰자 내부 스피커에서 각종 소리가 들렸어요. 불타는 나무의 비명, 폭발하는 송진 소리, 그리고 살려줘. 제발. 성우의 절규였습니다. 출발한다. 불사조가 불바다를 향해 돌진했어요. 차체에서 고압의 물과 특수 냉각제가 뿜어져 나왔죠. 순간적으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염 속으로 들어가자 온도계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200도, 250도, 300도.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특수복을 입었지만 열기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3사람이 보였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었는데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지훈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이쪽이야.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지훈? 빨리 타. 지훈은 쓰러진 정 대표를 먼저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용역을 부축했죠.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릴 구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살아야지. 모두를 불사조에 태운 지훈은 다시 운전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포위한 거죠. 이제 어쩌지? 정 대표가 울먹였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죠. 동쪽이다. 동쪽에 바람길이 있어. 무슨 소리야? 성우가 물었어요. 날 믿어. 지훈은 불사조를 동쪽으로 몰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불길이 약한 구간이 있었어요.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모두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헉! 헉! 성우는 무릎을 꿇고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죠. 너 정말 우릴 구한 거야? 지훈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형도 내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경찰서에 있었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과 할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제출했죠.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성그룹은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 네. 방화 영상도 있고 횡령 증거도 있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 대표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성우의 지시로 회사 돈을 빼돌렸고 폐가에 불을 지른 것도 시인했죠. 일주일 후 태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박성호 전무는 구속되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죠. 중대 범죄 시 모든 경영권은 박지훈님에게 이전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 바보가 회장이 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훈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이사진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박지훈 회장님, 갑자기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회장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박성호 전무의 횡포를 늘 걱정했었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부와 아첨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이 MIT를 나왔는데. 회장님, 이번 주말에 골프 한 게임 어떠신지.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들을 둘러봤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권력 앞에서 180도 바뀌는 사람들. 할아버지가 왜 실망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전 기계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훈은 일어섰어요. 태성그룹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맡길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다른 방법으로 이어가려고 해요. 다른 방법이라면 태성재난구조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이 수군거렸어요. 재단 수익은 모두 재난구조활동과 장비 개발에 쓰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이 말했죠. 회장 자리를 포기하고 구조대원이 되겠다고요? 미쳤군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행복할 거예요.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뒤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비리에 연루된 분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준비하시길. 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 달 후, 지우는 다시 청송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재단 설립 설명회를 열었어요. 주민들이 모두 모였죠. 우리 마을에 재난구조대를 만든다고요? 덕수 이장이 물었어요. 네. 이곳을 본부로 삼고 싶어요. 산악 지역이라 훈련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지우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 같거든요. 수아가 손을 들었어요. 아저씨, 그럼 우리도 구조대원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나이와 성별은 상관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났어요. 전 다리가 불편한데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조용해졌죠. 지우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남들과 달라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지우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게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장애인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지우는 주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죠. 지훈 씨, 덕수 이장이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전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 모습 그대로 살기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날 구해준 후로 계속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 왜 너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형, 아마 질투였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 너만 특별히 아끼는 게 싫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특별한지.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 그리고 고맙다. 날 구해줘서. 전화가 끊겼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형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겠지. 지훈 씨, 이리 와요. 수아가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래 부른대요.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어요. 축제의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 악기 소리. 지훈의 예민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죠.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지훈은 생각했어요. 전 이제 진짜를 찾았어요. 가짜 권력이 아닌 진짜 행복을요. 불사조가 주차된 곳에서 헤드라이트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윙크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1년 후 늦가을. 청송마을은 김장철을 맞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훈아, 배추 좀 더 가져와. 네, 순자 아주머니. 지훈은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고 뛰어갔어요. 1년 전 나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구조 훈련으로 단련된 몸은 탄탄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우리 구조대장님이 김장도 잘하네.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죠. 지우는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든 손을 흔들었어요. 김장은 팀워크예요. 혼자서는 못하죠.
그때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1년 전 다리가 불편하다던 그 청년이었어요. 대장님, 통신 장비 점검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민수 씨. 민수는 이제 재난구조대의 통신 담당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통신 전문가가 됐죠.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옛 폐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첨단 재난구조연구소로 탈바꿈했죠. 건물 옆에는 훈련장이 있었고 차고에는 신형 불사조가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잘 지켜보고 계시죠? 따르릉.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김장하던 손을 멈추고 일제히 연구소로 뛰어갔죠. 상황실입니다. 민수가 외쳤어요. 고속도로 터널 붕괴. 차량 20대 이상 갇힌 것으로 추정.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위치는 여기서 50km. 영동 터널입니다. 출동 준비. 3분 안에 출발한다.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수아는 의료 장비를 챙겼고 덕수 이장의 아들 정민이는 굴착 장비를 실었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특수복으로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터널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콘크리트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산소가 부족할 텐데 이미 2시간이나 지났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2차 붕괴 가능성이. 그때 지훈이 나섰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시끄러운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지훈의 특별한 귀는 다른 소리를 찾아냈습니다. 두근, 두근, 희미한 심장 소리였어요. 살아있어요.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최소 15명 이상. 동쪽 벽면 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그걸? 제 귀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쪽에서 진입하면 됩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훈의 확신에 찬 모습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2시간의 사투 끝에 뚫렸다.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훈이 먼저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여기 있어요. 20명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살아 있었어요. 구조대가 왔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한 명씩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소녀가 나왔어요. 소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아저씨가 천사예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구조가 끝나고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웅들이 돌아왔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지훈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보람을 느꼈죠. 연구소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지훈아. 놀랍게도 성우였습니다. 형? 성우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뒤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죠. 뉴스 봤어. 내가 사람들을 구했다고. 성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내 동생이 진짜 영웅이 됐구나. 두 형제는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죠.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쓰는 거라는 걸. 장애가 아닌 특별한 능력으로 버림받은 자에서 구원자가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어요. 신형 불사조가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내일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희망을 싣고. 어서 차키 주게. 안 됩니다. 이 차 폭발할지도 모르거든요. 세차장에 들른 재벌 회장, 정비를 마치고 출발하려 하자 웬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회장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협박하는 이 청년을 무시하려 했으나 청년의 다음 말을 듣고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고장나 있어요. 오일도 새고 있고요.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재벌 중에 재벌인 대한그룹의 최태준 회장을 죽이려 하다니. 그리고 이 청년은 누구이길래 이런 것을 단숨에 알아챈 것일까요? 가진 것 없는 천재 청년과 벼랑 끝에 몰린 재벌 회장의 위험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태주는 백미러를 힐끗 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던 경호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대한그룹을 이끌어오면서 몸에 밴 직감이 있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같은 거였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그런데 페달이 스펀지처럼 푹 들어갔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빗길을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의 뇌리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민재, 어제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검찰에 그런 자료를 넘기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었죠. 태준은 그때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섬뜩한 것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젠장. 태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드레일에 차체를 비비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어요.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섰습니다.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재 짓이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모양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봐야 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 클린업 세차장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준호는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포기한 지 1년. 이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삼촌의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추워. 그는 손을 비비며 세차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절뚝거리며 한 남자가 세차장으로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를 유심히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남자는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준호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차가 어디 있나요? 저기 도로변에 세워뒀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준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가드레일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차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차 밑으로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띠리리릭, 띠리리릭.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어릴 때부터 청각이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차 하부에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GPS 추적기?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오일이 새고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준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뭐가요? 차에 GPS 추적기가 달려 있고 브레이크 라인도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아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빨리.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준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TV에서 봤던 그 얼굴, 대한그룹 최태준 회장이었어요. 혹시 최태준 회장님이신가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그 말에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 같네요. 준호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세차장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태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갈 곳이 없네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저씨, 제 뒤에 계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생긴 것보다 세요. 준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부모님의 차를 덮쳤어요. 준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 후 삼촌이 준호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삼촌은 작은 무술 도장을 운영했어요. 준호야,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란다. 삼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정비소 할아버지. 그분은 준호에게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계를 다루는 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 정성을 들이면 기계도 내 마음을 알아준단다. 그 두 분의 가르침이 준호를 지금의 준호로 만들었습니다. 꼬마야, 비켜. 다치기 싫으면.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그럴 수 없어요.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그의 동작을 읽고 있었어요. 훅! 준호는 가볍게 몸을 틀어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준호는 세차 호스를 잡았습니다. 물을 뿌리며 그들의 시야를 가렸어요. 그 사이 태준을 데리고 세차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준호는 태준을 정비도구함 뒤에 숨긴 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흩어져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차장은 그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는 에어건으로 한 남자의 무릎을 쌌습니다. 남자가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남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천장의 파이프를 타고 이동했어요. 마치 원숭이처럼 날렵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 남자의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툭! 남자가 픽 쓰러졌습니다. 저기 있다? 다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뛰어내리며 공중제비를 돌았어요. 그의 발이 정확히 남자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퍽! 이제 남은 건 2명뿐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들은 칼을 꺼냈어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칼까지 쓰시네요. 정말 최 회장님을 죽일 생각이었군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주었습니다. 묵직한 쇠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첫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준호는 렌치로 칼을 쳐냈어요. 그리고 돌려차기로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너 뭐야? 그냥 알바생 아니었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바생 맞아요. 그냥 운동 좀 한 알바생. 그는 빠르게 다가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으로 명치를 때렸어요.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세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안전해요. 태준이 도구함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자네는?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준호는 쓰러진 남자들의 휴대폰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이끌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제 오토바이 타세요. 낡은 오토바이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자네는 어쩌고.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여기 주소예요. 준호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로 가세요. 제 삼촌 도장이에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고맙네, 정말.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가세요. 준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태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다시 세차장으로 돌아갔어요. 쓰러진 남자들을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크크, 넌 큰 실수를 했어, 꼬마야. 무슨 소리예요? 최민재 부사장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넌 이제 끝이야. 남자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김 반장님? 저 준호예요. 지금 세차장에 큰일이 났어요. 와주실 수 있어요? 김 반장은 세차장 사장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으로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최태준 회장님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김 반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평범한 하루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삼촌님이 말씀하셨잖아.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라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쓰러진 남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민재는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어떤 놈이 나타나서. 전화기 너머로 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어떤 놈이든 상관없어. 내일까지 아버지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부하는 이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24시간 안에 끝내. 탁!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어요. 완벽한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의 뇌리에 3일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재야,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야.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지. 내가 해외에 만든 비자금, 로비 자금, 다 알고 있다.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30년 전 내 형이 죽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도 못 지켰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형? 그 죽은 형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없애기로. 민재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회사 보안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박 실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IT 보안 실장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찾아내. 모든 CCTV를 뒤져. 하지만 회장님께서 위치 추적을 차단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이 움찔했어요. 알겠습니다. 곧 찾아내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자 민재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버지,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삼촌의 무술도장. 태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도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준호의 삼촌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온기가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사하시죠? 자네 덕분에. 정말 고맙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제 어쩌실 건가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 해. 민재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하고.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그래도 가야 해.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거든.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뭐, 임시 경호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회장님 경호팀은 못 믿으시잖아요. 태주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눈빛이 단단했어요. 죽은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나이쯤 되었을까요? 좋아. 자네를 믿어보지.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네요. 이런 차림으로는 못 들어갈 테니까요. 1시간 후,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삼촌이 빌려준 옷이었어요. 오, 제법인데? 그는 스스로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태준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회장의 위엄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자. 둘은 택시를 타고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서 내린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일한 회사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는군. 준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태주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준호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딩! 문이 열리자 비서실 직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부사장님께서 난리가 나셨는데요. 태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재는 어디 있나?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장실로 가지. 회장실 문을 열자 준호는 본능적으로 방을 훑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준호는 손을 들어 태준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러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주 미세한 전자음. 어제 차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밑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작은 도청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도청기예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해요. 준호는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화분 뒤에서 하나, 액자 뒤에서 하나, 소파 밑에서 하나, 심지어 전화기 안에서도 하나. 총 5개의 도청기가 나왔어요. 이런, 민재 이 자식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도청기들을 한데 모았어요. 이걸로 회장님의 모든 대화를 들었겠네요. 그래서 내 계획을 알았구나.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았네. 곧가지. 그는 준호를 봤어요. 자네도 같이 가세. 내 개인 비서라고 하지. 네, 알겠습니다. 둘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 바로 옆자리에 민재가 있었어요. 아버지.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걱정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그래, 정말 걱정했나?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았어요. 준호는 그의 뒤에 섰습니다. 오늘 안건이 뭐지? 한 이사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그게 AI 자율주행 시스템 신제품 출시 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서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시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준은 민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이 보였어요. 자료를 보자. 화면에 복잡한 기술 도표가 떴습니다. 이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때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코드가 잘못됐는데. 태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준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부분이요. 센서 인식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야간의 물체 인식률이 30% 떨어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걸 아시오? 준호는 당황했지만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세 기술 고문이야. 계속 말해보게. 준호는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고쳐도 될까요? 그는 노트북을 받아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화면의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인식률이 95%로 올라갔습니다.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우리 연구팀이 6개월간 못 푼 문제를.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하는 짓이야? 검증도 안 된 수정을. 검증은 됐어요. 준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는 화면을 바꿨어요. 국제학회 논문이 떴습니다. 3개월 전 MIT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똑같은 해결법이죠. 회의실에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놀랍군. 이런 인재가 어디 숨어 있었소? 태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를 보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출시 연기할 필요 없겠군. 원한대로 진행하지. 하지만 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검증이. 방금 검증했잖나. 더 필요한가?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시 진행에 동의합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계획이 또 어긋났습니다. 출시를 연기시켜 주가를 떨어뜨리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태준과 준호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더군. 어떻게 그런 걸 아나? 사실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좀 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혼자 공부했거든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자네 몇 살이지? 19이요. 우리 큰아들과 같은 나이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납치되어 죽었어. 몸값을 보냈는데도.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호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후로 민재만 바라보고 살았지. 하지만 태준은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맑은 눈을 보니 죽은 아들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살았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회사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일정과 개인 정보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 또 민재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시스템이 뚫렸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당분간 회사 밖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준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세차장이 아닌 태준의 집에서였죠. 거대한 저택의 손님방에서 눈을 뜬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현실일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 차를 닦던 평범한 알바생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형그룹 회장의 임시 경호원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준호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가정부 김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네, 회장님 아침 준비하려고요. 그건 제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태준의 건강검진 결과가 떠올랐어요. 고혈압의 당뇨 전 단계. 식단 관리가 절실했죠. 그는 현미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나물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네요? 김 씨가 감탄했어요. 삼촌이랑 둘이 살면서 배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7시 정각.
태준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자네가 만든 건가? 태준은 차려진 밥상을 보며 놀랐어요. 네.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태준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된장국 맛이 왜 그러세요?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 비슷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그 후로는 이런 집밥을 못 먹어봤어. 준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태준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약통을 꺼냈어요. 약 드셔야 해요. 또 약이야?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준호는 물컵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을 건네기 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뭘 그렇게 봐?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바꿔치기 했을지.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아들을 의심하는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준호의 단호한 모습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일정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실래요? 밖에? 네. 계속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둘은 평범한 차를 타고 서울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안내한 곳은 작은 설렁탕집이었어요. 여기가? 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준호야. 오랜만이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근데 요즘 왜 안 왔니? 준호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좀 바빴어요. 설렁탕 2그릇 주세요.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이 나왔어요. 태준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네. 그렇죠? 여기가 진짜예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둘은 조용히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미안하네. 아픈 기억을 건드렸구나.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삼촌이 저를 걷어주셨어요. 작은 무술 도장을 하시는데 빚이 많아서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대학도, 네, 포기했어요. 사실 의공학과 가고 싶었는데 준호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부모님처럼 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꿈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준호야. 네,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왜 날 지키려 하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 같아서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봐.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재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 사람은 누구죠? 민재가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내세 경호원이다. 경호원? 이런 애송이가요? 민재의 눈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그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네. 얼마면 아버지 곁을 떠나겠냐고.
민재는 지갑을 꺼내 수표를 꺼냈어요. 10억? 어때? 준호는 수표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10억? 삼촌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싫어요. 뭐?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안 팔려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억이면 되나? 100억을 줘도 싫어요.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네. 정말로. 당연한 일인걸요. 그날 밤 태준은 서재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앉게. 준호가 앉자 태준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자네를 내 아들로 만들고 싶네.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전 그저 준호야. 난 이미 자네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 태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죽은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네 같았을 거야. 준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자네만 괜찮다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네. 어떻게요? 준호를 내 법적 상속인으로 추가해주게.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부사장님이 민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준호도 내 아들이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재의 사무실. 뭐? 입양이라고? 민재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네. 오늘 오전에 변호사가 왔다 갔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그 애송이가.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임스? 영어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든지. 대가만 확실하다면. 민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 충분히 줄 테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당신도 그 애송이도. 그 무렵 태준의 집. 준호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사준 의공학 교재였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태준이 들어왔어요. 아, 아버지. 그 호칭에 둘 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서 인사부에 얘기할게. 자네를 정식 직원으로. 정말요? 그럼. 그리고 대학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마.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벌떡 일어나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준호를 꽉 안았어요. 내가 더 고맙지. 나에게 다시 아들이 생겼으니.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재가 부른 해외 범죄 조직이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볼룸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파티였어요.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태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정식으로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태준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죠. 긴장하지 마. 태준이 작게 속삭였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준호의 온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위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준호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그룹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호팀장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서 있었어요. 비상구 근처의 경호원들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태준의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왜 그러니? 뭔가 이상해요. 경호 배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불이 난 건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준호는 태준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 손을 놓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인파에 휩쓸려 둘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 묻혀버렸어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필사적으로 태준을 찾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스프링클러가 멈추고 비상등이 켜졌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태준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그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경호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찾고 있나, 애송이?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배신했군요. 배신? 난 그저 진짜 주인을 따랐을 뿐이야. 경호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회장은 이미 멀리 갔어. 내가 다시는 못 찾을 곳으로. 준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을 찾는 게 먼저였어요. 준호는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혼란 속에서 보안실은 비어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세차장에서 혼자 공부한 해킹 기술이 지금 빛을 발했습니다. CCTV 영상을 되돌려봤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직전의 화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태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들은 태준을 에워싸고 비상구로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짜 구급차다. 준호는 차량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CCTV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건설 중인 대한그룹 신사옥? 준호는 눈을 찌푸렸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60층 건물.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안녕, 준호야.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 걱정 마.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민재가 웃었어요.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